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문제인데요. 바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몸냄새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예전만큼 가까이 오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살짝 뒤로 물러서는 것 같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걸 잘 모르겠고 말이에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70대 중반이신데 어느 날 제가 집에 갔을 때 뭔가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평소와 똑같이 씻으시고 깔끔하게 입고 계시는데 말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구나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냄새가 변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위생관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 때문이에요. 마치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거나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젊을 때와 똑같이 씻고 관리해도 냄새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책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나이가 들면 몸냄새가 변하는지 알아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개인적인 위생관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세 가지 주요한 변화 때문에 냄새 지형도가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기, 즉 피지의 성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젊을 때는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이 비교적 단순한 성분이었어요. 그런데 50대, 60대가 되면서 이 기름의 구성이 복잡해져요. 특히 산화되기 쉬운 지방 성분이 늘어나는데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기름이 오래되면 냄새가 나잖아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오래 두면 쩐내가 나는 것처럼요. 우리 피부의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산화되기 쉬운 성분이 늘어나고 이것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서 특유의 키키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계속 생기는 냄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지는 계속해서 분비되거든요. 씻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피지가 나오고 그 피지가 또 산화되면서 냄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씻는데 왜 냄새가 날까? 하고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 피지의 질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변화는 땀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사실 땀은 냄새의 주범이 아니라 오히려 냄새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깨끗한 땀 자체는 거의 냄새가 없어요. 땀의 99%는 물이거든요. 그럼 왜 땀 냄새가 날까요? 그건 땀이 피부 표면에 있는 세균들과 만나면서 생기는 냄새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땀이 흐르면서 피부 표면의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비가 와서 길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땀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젊을 때처럼 운동을 해도 예전만큼 땀이 나지 않고 더운 여름에도 땀이 별로 안 나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땀이 줄어들면 피부 표면을 자연스럽게 씻어내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피부 표면에 노폐물들이 오래 머물게 되고 그 위에서 세균들이 번식하면서 더 많은 냄새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땀을 적게 흘리는 분들이 오히려 냄새에 더 취약할 수 있어요. 특히 겨드랑이나 가슴 및 사타구니 같은 부위는 원래 습하고 따뜻한 환경이라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곳이에요. 젊을 때는 땀이 충분히 나와서 이런 부위들을 자연스럽게 씻어줬는데
나이가 들어서 땀이 줄어들면 이런 부위들이 제대로 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세균들이 더 오래 머물면서 냄새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는 입안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입이 마른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침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입안의 산도를 조절하고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해요. 침 속에는 여러 가지 항균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세균들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요. 둘째, 침이 부족하면 음식 찌꺼기들이 제대로 씻겨나가지 않아서 입안 곳곳에 남아있게 되어요. 특히 혀 표면에는 작은 돌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에 음식 찌꺼기나 세균들이 쌓이면서 설태라는 것이 생겨요. 이 설태가 바로 구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또 침이 부족하면 입안의 산도 조절이 잘 안 되어요. 침은 약알칼리성이라서 입안을 중성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침이 부족하면 입안이 산성으로 기울면서 세균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든 분들 중에 구취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리적 변화에 더해서 우리의 생활 습관도 냄새에 큰 영향을 줘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첫째, 실내 환경이 너무 건조해요.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여름철에는 에어컨 때문에 실내 습도가 많이 떨어져요. 건조한 환경에서는 우리 피부도 더 건조해지고 구강도 더 건조해져요.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더 많이 생기고 이 각질들이 냄새 분자와 결합해서 냄새가 더 오래 지속되는 거죠.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목이 마른 걸 잘 못 느끼게 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도 진해지고 땀의 농도도 진해져서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셋째, 옷을 갈아입는 주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젊을 때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옷을 자주 갈아입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땀을 적게 흘리다 보니 이 옷 하루 더 입어도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옷에는 미세한 냄새 분자들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속옷이나 양말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냄새를 가장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옷들이라서 매일 갈아입는 게 중요해요. 넷째,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피지나 각질, 미세한 땀 등이 나와서 이불이나 베개에 축적되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침구류 자체에서 냄새가 나게 되고 이 냄새가 다시 우리 몸에 배어들 수 있어요. 다섯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거나 추운 날씨에는 창문을 열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런데 실내 공기가 정체되면 냄새 분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벽이나 가구, 옷 등에 흡착되어요. 그래서 방 전체에 냄새가 배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원인들이 다 명확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냄새가 생기는지 이유를 알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진다는 뜻이에요. 피지 성분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세정 방법을 쓰면 되고 땀이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더 꼼꼼히 씻으면 되고 침이 부족하다면 구강 관리를 더 철저히 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 채취의 80에서 90%는 몇 가지 핵심적인 습관만 바꿔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알아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씻는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씻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예요.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되고 비싼 제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정말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부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씻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들이 따로 있거든요. 첫 번째는 몸이 접히는 곳들이에요. 목 뒤와 귀 뒤, 겨드랑이, 가슴 밑 주름, 배꼽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같은 곳들이죠. 왜 이런 곳들에서 냄새가 많이 날까요? 이런 부위들은 다른 곳보다 온도가 높고 습도도 높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마치 온실 같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목 뒤와 귀 뒤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가 냄새가 정말 많이 나는 곳이에요. 목 뒤쪽은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어서 통풍이 잘 안 되고 귀 뒤쪽은 씻을 때 손이 잘 안 닿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특별히 신경 써서 씻어야 해요. 샤워할 때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20초에서 30초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하지만 꼼꼼하게 씻어야 해요. 겨드랑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를 대충 한두 번 문지르고 바로 헹구시는데 이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겨드랑이는 비누 거품을 발라놓고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헹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겨드랑이에 붙어있는 세균들이 비누 성분과 반응해서 제거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비누 거품을 바르고 바로 헹구면 겉에 있는 것들만 씻어지고 깊숙이 있는 세균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털이 많은 곳들이에요. 두피, 겨드랑이 털, 가슴 털 같은 부위들이죠. 털이 있는 곳은 피지나 각질, 세균들이 털에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져요. 특히 두피는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머리만 대충 감고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두피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여기서 나는 냄새가 생각보다 강해요. 두피를 씻을 때는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가락 배 부분으로 마사지하듯이 문질러 주세요. 마치 미용실에서 하는 것처럼 두피 전체를 골고루 마사지해주면 피지와 각질이 잘 떨어져요. 세 번째는 발과 발가락 사이예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사실 냄새가 가장 심할 수 있는 곳이에요. 발가락 사이는 구조상 냄새 분자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하나하나를 벌려서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야 해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발을 완전히 말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젖은 상태로 양말을 신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양말과 신발 관리도 중요해요. 면양말을 매일 갈아 신으시고 신발은 가능하면 하루 걸러 하루씩 번갈아 신으세요. 같은 신발을 매일 신으면 신발 안에 습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아서 세균이 계속 번식하게 되어요. 신발을 두세 켤레 정도 번갈아 신으면서 충분히 말려주는 게 좋아요. 이제 물 온도와 샤워 빈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씻어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뜨거운 물로 씻으면 우리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되어서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에요.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온도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정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온도예요. 샤워 빈도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져서 각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만 평소보다 땀을 많이 흘린 날이나 외출을 많이 한 날에는 부분 세정을 추가로 해주시면 좋아요. 온몸을 다 씻을 필요는 없고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들만 간단히 씻어주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미온욕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미온욕이라는 건 따뜻한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몸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피부 표면에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는 각질이나 노폐물들이 불어서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씻을 때보다 더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샤워 후에 해야 할 일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샤워 후에 몸을 완전히 말리고 나서 보습제를 바르시는데 사실은 피부가 살짝 젖어 있을 때 바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샤워 후 3분 이내에 무향이나 저자극 보습제를 얇게 발라주세요. 왜냐하면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더 많이 생기고 이 각질들이 냄새 분자와 결합해서 냄새를 더 오래 지속시키거든요. 보습제는 이런 건조를 방지해주는 방패 역할을 해요. 구강 관리도 채취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루에 2번에서 3번 양치질을 하시되 여기서 중요한 건 혀도 같이 닦아주는 거예요. 혀 표면에는 미세한 돌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세균이나 음식 찌꺼기들이 끼기 쉬워요. 이게 바로 설태라고 하는 건데 구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혀 클리너라는 도구를 쓰시면 좋지만 없으시면 칫솔로 혀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주셔도 되어요. 입이 자주 마르시는 분들은 무설탕 껌을 씹어보세요. 특히 자일리톨이 들어있는 껌이 좋아요.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늘어나서 입안을 자연스럽게 씻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물을 수시로 조금씩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구강 건조를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에요. 틀니를 쓰시는 분들은 취침 전에 틀니를 빼서 따로 세척하고 말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틀니에도 세균이나 음식 찌꺼기가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틀니 세정제를 써서 깨끗하게 닦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보관하세요. 생활 환경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오전 10시 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가벼운 운동으로 살짝 땀이 나면 피부 표면의 미생물 균형이 좋아지고 자연스러운 세정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활동 전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컵씩 마시면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의복과 침구 관리는 주기가 정말 중요해요. 속옷과 양말은 절대 재사용하지 마시고 매일 갈아입으세요. 겉옷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두 번 입고 나면 세탁하는 게 좋아요.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세탁하시고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갈아주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피지나 각질, 미세한 땀이 나와서 침구에 축적되거든요. 세탁한 후에는 완전히 말리는 게 중요해요. 햇볕에 말리는 게 가장 좋지만 실내에서 말릴 때도 완전히 마를 때까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해요. 덜 마른 상태로 입거나 쓰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신발 관리에는 작은 팁이 있어요. 신발 안에 베이킹 소다를 조금 뿌려두면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어요. 베이킹 소다는 천연 탈취제 역할을 하거든요. 신기 전에 털어내고 신으시면 되어요. 이 모든 루틴의 핵심은 일관성이에요.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도 변화를 눈치챌 정도로 효과가 빨라요. 자, 지금까지는 겉에서 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정말 근본적으로 냄새를 줄이려면 몸 안에서부터 바꿔야 해요. 아무리 밖에서 깨끗하게 씻어도 몸 안에서 냄새 성분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나온다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들이 몸 냄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몸 안에서부터 냄새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물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안 마시시는데 물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탈취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땀과 침 분비가 줄어들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땀과 침은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둘째, 몸 안에 노폐물 농도가 진해져요. 마치 국물에 물을 적게 넣으면 짜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 농도가 진해져서 냄새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물을 6컵에서 8컵 정도는 마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나눠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에 한 컵 이런 식으로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목이 마른 걸 잘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커피나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수분 보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페인은 오히려 이뇨 작용을 해서 몸에서 수분을 빠져나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커피나 차를 마셨다면 그만큼 물을 추가로 더 마셔주셔야 해요. 커피 한 잔 마셨으면 물도 한 컵 더 마시는 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장 건강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변비는 체취를 악화시키는 조용한 가속기예요. 변이 장에 오래 머물수록 장내에서 더 많은 가스와 냄새 성분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냄새 성분들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면서 피부나 폐를 통해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인 배변이 정말 중요해요. 변비를 해결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식이섬유예요. 현미, 잡곡, 미역이나 김 같은 해조류, 콩류, 각종 채소들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식품들을 몇 끼 조금씩이라도 드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이 부드럽게 나와요. 둘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물 마시기가 여기서도 중요해요. 셋째는 규칙적인 배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면 장도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어요. 전통 발효식품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것들이 좋아요. 다만 이런 음식들은 보통 염분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게 좋아요.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서 냄새가 더 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서 피지가 산화되기 쉬워져서 냄새가 나는 건데 이런 산화를 방지해주는 음식들을 드시면 도움이 되어요. 색깔이 진한 채소들,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파프리카, 토마토 같은 것들이 좋고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도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이런 음식들을 몇 끼 손바닥 크기 정도씩 드시면 되어요. 견과류도 좋은데 아몬드, 호두, 잣 같은 것들을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은 지방산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좋은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나쁜 냄새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마늘이나 양파는 좀 복잡한 식품이에요. 먹고 나서 바로는 냄새가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늘이나 양파를 드실 때는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요리해서 드시고 양도 너무 많지 않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로 주의하실 건 알코올이에요. 술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냄새 성분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성분들이 피부나 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오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술을 줄이시거나 끊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물을 더 많이 마셔서 알코올을 빨리 배출시키는 게 도움이 되어요. 향수나 데오드란트로 냄새를 가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권하지 않아요. 강한 향으로 냄새를 덮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냄새가 섞여서 더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보다는 무향이나 저자극 제품을 쓰시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숨 쉬는 환경이에요. 실내 공기가 정체되면 냄새 분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벽이나 가구, 옷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10분씩이라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추워서 환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짧은 시간이라도 환기를 해주시면 실내 공기가 많이 좋아져요. 실내 습도도 중요해요. 너무 건조하면 피부도 건조해지고 구강도 건조해져서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습도는 40%에서 50% 정도가 적당해요.
가습기를 쓰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 두시거나 물그릇을 놓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어요. 가벼운 호흡 운동도 도움이 되는데 폭식 호흡을 5분 정도 하시면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땀 분비 패턴도 좋아져요. 폭식 호흡은 배로 숨을 쉬는 건데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몸의 신진대사도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본인만의 냄새 트리거를 찾는 거예요. 사람마다 냄새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며칠 동안 기록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물을 6컵 이상 마셨나? 짠 음식을 많이 먹었나? 변비는 없었나? 술을 마셨나? 커피를 마신 후에 물을 추가로 마셨나?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3일만 이렇게 기록해 봐도 패턴이 보여요. 커피를 많이 마신 날의 냄새가 더 심하네. 변비가 있는 날의 냄새가 더 나네. 물을 적게 마신 날의 입냄새가 더 심하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트리거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요인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땀의 성분도 달라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세균이 더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어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이나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 같은 것들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도 냄새 관리에 도움이 되어요. 몸 안에서부터 냄새를 관리하는 건 겉에서 씻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몸 안의 환경이 좋아지면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겉에서 하는 관리와 시너지 효과를 내서 훨씬 더 확실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노년기 채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고 정확한 원인을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관리를 하다 보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편해져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더 가까이 와서 안기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더 당당해지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주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